남편을 잃은 여인의 마지막 한마디. 옛날에 어느 선비 하나가 향시에 장원을 하고 서울로 회시를 보러 가던 길에 비를 만나 객점을 찾지 못한 채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끝난 지점에 울타리를 두른 집이 있었는데 한 소녀가 문 옆에 비스듬히 기대고 서서 바람에 날리는 꽃잎을 잡으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임생은 그녀를 쳐다보고 그만 정신을 빼앗겨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보았지요. 소녀는 화를 내지도 대답을 하지도 않고 어머니만을 불러댔습니다. 이윽고 노파가 나와 소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어디서 온 손님인지 모르겠는데 치근대며 귀찮게 하네. 임생은 매우 난처하여 목이 마르다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노파가 말하였지요. 집이 좁아 손님이 앉으실 만한 곳이 없네요. 얘야, 냉수 한 대접 넣어놓으라. 소녀는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생이 노파에게 물었지요. 따님 나이가 몇이오? 이제 겨우 15입니다. 정호는 하였소? 이 몸에 오직 딸년 하나만이 슬하에 있을 뿐이라 남에게 보내고 싶지 않구려. 여자란 출가하여 부모 형제를 멀리 떠나야 하는 것이오. 슬하에 두시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어머니, 이 손님은 마음이 엉큼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임생은 향시의 장원했음을 자랑하며 마음이 움직이도록 애를 썼습니다. 노파가 가만히 생각하다 물었지요. 장원이란 게 무엇이요? 글을 읽어 제주를 겨루어 이름이 금방의 으뜸으로 오르고 이때부터 사원에 들어가 임금이 하다라는 사령장 작성을 담당하여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고 천하의 일인자가 되는 것을 이름하여 장원이라 하는 것이요. 일인자가 몇 년에 하나씩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3년 만에 나온다오. 소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종알종알 거렸지요. 난 장원이 천구의 제1인자인 줄 알았는데 3년에 하나씩 일하니 그것이 어찌 귀한 것이겠어요. 임생은 멍하니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계속하여 노파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약수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임생이 머리에 꽂은 황금 동곳을 뽑아주자 노파가 손으로 여러 번 문질러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람? 이게 황금이라 불리는 것이오. 추우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배고프면 밥을 지을 수 있으니 진짜 보물이지요. 우리 집은 밭과 뽕나무 몇 그루가 있으니 그런 것은 근심하지 않소. 이 물건이 여기에선 쓸데가 없으니 되돌려 주겠소. 가져가시오. 그리고 황금을 땅에 내던지며 덧붙였습니다. 도무지 점잖은 기색이라곤 한 군데도 없구먼. 한갓 재물로 사람이나 꼬드기려 두는구먼. 말을 마치자 노파는 살인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임생은 멍하니 서서 한참 동안 있다가 탄식을 하며 돌아섰지요. 그는 그 길로 과거에 응시한 뒤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왔던 길로 가서 그 노파를 찾았지만 노파는 병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내력을 이웃에 물으니 대대로 문벌이 좋은 집안 장시댁인데 빈곤하여 숙부집 옆에서 모녀 단둘이 의지에 살고 있었고 아직 딸의 배필을 정하지 못한 처지라 하였습니다. 임생이 그 숙부를 통하여 청혼을 하자 노파가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마침내 허락을 하였지요. 부인은 영민하고 예절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임생은 매우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못 가서 임생은 그만 불행히도 아들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 장씨는 외아들을 키우고 수절하며 부인의 도리를 극진히 하였지요. 그 외아들이 장성하여 자녀를 많이 낳았으므로 장씨 나이 80이 되었을 때 손자 증손자들이 슬하에 번성하였습니다. 장씨는 임종이 가까워오자 손자와 증손자 그리고 며느리들을 불러 침상에 둘러앉힌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모두 100년회로 하면 우리 가문의 복이겠지만 혹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생각하여 수절할 수 있으면 수절하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어른께 말씀드려 개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모두들 깜짝 놀라 정신이 혼미한 중의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장씨가 계속하여 말하였지요. 내가 혼자 된 때 나이가 겨우 18살이었다. 명색이 양반 집에서 태어나 선비에게 시집왔고 또한 뱃속에 핏덩이가 있었으므로 딴 마음을 먹지 못하였지. 그런데 외로운 등잔 밑에서의 시름은 참아내기가 어려웠단다. 마침 시부님 누이의 아들 모씨가 차랑방에 묵게 되었는데 병풍 뒤에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더구나. 밤에 집안 사람들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는 그분에게로 달려가려고 등을 들고 나갔었지.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다시 방으로 왔다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또 등을 들고 나갔지만 결국 수치스러운 일이라 한숨을 쉬고 돌아섰단다. 몇 번이고 그리던 끝에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사랑방으로 나가다가 부엌에서 종들의 소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 그래서 그만 숨을 죽이고 방으로 들어와 등불을 탁자에 놓고 지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단다.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랑방으로 들어갔는데 모씨가 글을 읽고 있더구나. 등불 아래 마주 앉아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내 손을 잡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휘장 속에 도사리고 앉아서 피투성이 얼굴로 베개를 치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단다. 자세히 보니 바로 돌아가신 네 아버지였지. 고함을 지르며 문득 깨어보니 탁상의 등불은 환하게 비춰져 있고 아이가 젖을 달라며 울고 있더구나. 놀랍고 슬픈 마음에 후회가 되었지만 아녀자의 정이란 어느 곳으로 사라질지 모른단다. 그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갖고 비로소 양가의 수절한 부인이 될 수 있었단다. 그때 만일 부엌 안에 소근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휘장 속의 광경을 꿈꾸지 않았더라면 일생의 결백을 어찌 보장하고 치하에 계신 분에게 부끄럽지 않았겠느냐. 이 일로 인하여 수절의 고난은 억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단다. 장씨는 아들에게 그 내용을 적어 가법으로 삼게 한 다음 웃음을 머금고 눈을 감았지요. 후에 종족이 번성하고 대대로 수절한 부인이 있었으며 100년 후에까지 규중이 청렴결백하였다고 합니다. 천연두에 걸린 아들. 조선시대 경기도 어느 마을에 있는 정재원의 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천연두에 걸린 것입니다. 정재원은 영조 임금에게 인정받던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열 때문에 차츰 힘을 잃어가자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요. 천연두는 홍역과 함께 아이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연두가 남은 상처가 얼굴에 난 사람들을 보고 곰보라고 불렀지요. 이렇게 천연두는 치료법이 없어 손도 쓰지 못하고 아이를 잃거나 곰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천연두라 부르지 못하고 마마나 손님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아이를 살릴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정재원은 비통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는데 하나같이 가망이 없다고 말한 터였지요. 아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던 정재원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 선비 하나가 황급히 대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아이가 어디 있어? 뒤이어 하인 하나가 짐 보따리를 들고 헉헉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쪽이요. 우리 아이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오. 제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비는 이헌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의술을 좋아했고 틈틈이 익힌 의술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요. 이연길은 서둘러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그 영특하다는 야경이구나. 정말 그리 똘똘한지 어디 한번 볼까? 정재원의 아들 야경은 4살 때 글을 읽고 7살인 지금 시를 짓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이연길은 아이의 몸에 있는 물집을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그는 익숙한 솜씨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지요. 밖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방 안의 기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지요. 그렇게 하루 해가 다시 졌습니다. 그날 밤 이연길은 아이를 향해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얘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단다. 이제부턴 네가 할 차례야. 네가 진심으로 일어서고자 하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마음으로 못 이룰 것은 없단다. 또다시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지요. 문틈으로 아이 방을 훔쳐보던 하인이 정재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날이 도련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우르르 아이방 앞에 몰려갔습니다. 정재원은 방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갔지요. 아이는 거짓말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요? 아닙니다. 저는 길을 열었을 뿐 그 길로 걸어 나온 것은 아이입니다. 놀랄 만큼 의지가 강한 아이입니다. 아이가 미음을 먹는 모습을 보던 이헌길이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정재원은 쓰러진 이연길을 제대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쓰러지는 것이 당연하지. 수십 리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서 이틀을 꼬박 잠도 못 자고 치료에만 매달렸으니. 아이가 가만히 쓰러진 선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선비님이 저를 살리신 것입니까? 그래, 이분이 없었다면 넌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눈썹을 매만졌습니다. 목숨을 얻은 대가로 눈썹이 3갈래로 갈라졌지요. 이 눈썹은 이분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 무엇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야. 아이는 이때부터 자신의 호를 삼미자, 즉 눈썹이 3개인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마마는 그에게 3갈래의 눈썹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비를 선물로 주었지요. 이때의 이 아이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이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현길을 위해 몽수전을 지었고 이현길의 평생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 아재의 의술을 펼치기 전 청년 이현길은 스승 이철환의 서재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수록 점점 나라가 쇠약해져 갔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던 사상인 성리학은 제 몫을 해내지 못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성리학을 배우고 익힌 벼슬아치들은 밤낮 없이 싸움만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 나온 학문이 실학이었지요. 이현길의 스승 이철환은 실학운동을 한 사람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철환의 집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공부를 하였지요. 이철환은 제자 이현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책은 청나라에서 나온 의서이다. 네가 그 책을 좋아할 줄 알았다. 예? 스승님께서 어떻게?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물끄러미 젊은 제자를 내려다보던 스승은 품에서 책 하나를 꺼내어 이현길 앞에 내밀었습니다. 청나라에 드나드는 친구들에게 내가 특별히 말해두었다. 의학책이라면 모조리 사다 달라고 말이지. 이 책이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야. 이현길은 책 표지를 보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두진방이라. 그로부터 몇 년 뒤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여름이었지요. 이현길이 한양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성 밖에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오고 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라 이현길은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던 한 사내를 붙잡아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온 나라에 홍역이 들끓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현길은 너무나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큰 홍수가 난 뒤 홍역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홍역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단 말인가? 예, 홍역이 한번 돌면 늘 이렇지요. 그럼 치료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현길의 말에 사내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앉아 자식이 죽는 꼴을 구경만 하겠습니까? 이현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홍역에 대한 치료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치료할 의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간단 말인가? 물론 높으신 양반들이야 훌륭한 의원의 좋은 약을 써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누가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이현길은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뒤 백성들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었지요. 조선 최고 의사였던 허준은 이 병을 붉은색 두드러기를 가진 돌림병이라는 뜻으로 홍역이라 불렀습니다. 이현길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질병이 번지면 손도 못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하였지요. 이현길은 남몰래 홍역에 도전해왔습니다. 홍역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살펴보았고
저작거리에 떠도는 비법들도 고루 시험해 보았으며 책이란 책도 샅샅이 뒤져보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이연길은 홍역 치료법을 알아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10여 년 동안 발품을 팔며 연구했지만 완전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스승 이철안이 건네준 두진방 덕에 해결되었던 것이었지요. 두진방은 천연두 마마와 홍역의 치료법을 적은 청나라 의서입니다. 이연길은 이 책을 통하여 2가지 전염병의 치료법을 알아내었는데 그 가운데 홍역은 완벽하게 치료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엾구나. 홍역은 치료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치료법을 몰라 죽어나가다니. 내가 상중만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자식들은 3년 동안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연길은 3년상을 치르는 상제였고 함부로 의술을 펼칠 수가 없었지요. 가슴은 아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연길은 발걸음을 되돌리고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멀리 도성의 모습이 보였지요.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사람을 살릴 의술을 알면서도 상중이라 외면하고 사람을 살릴 기술이 있으면서도 채통을 잃을까 꼭꼭 숨겨 놓았던 것, 그것이 정녕 부끄러운 일이다. 왕가의 후손인 그가 상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문의 명예를 저버리고 발길을 돌리니 하인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한양에 사는 김씨는 혹 아이가 홍역에 걸릴까 꽁꽁 숨겨 놓았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씨의 아이에게도 홍역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씨는 툇마루에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최씨가 어딘가 서둘러 가는 것이 보였지요. 김씨가 최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는 게야? 어딜 가긴 처방전을 받으러 가지. 처방전? 도성 안에 귀한 분이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처방전을 나누어 준대. 그 처방대로 약을 지어다 먹으면 백발백중 낫는다지 뭔가. 김씨는 최씨를 뒤쫓아 의원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김씨와 최씨는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마음이 급하였지요. 긴 줄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2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앓은 지 며칠이나 되었소? 그건 왜 물으시오? 최씨가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온 신경이 곤두서 있어 말이 곱지 못하였지요. 걱정 마시오. 의원 나리 처방이 얼마나 신통한지 약을 쓰면 그날 밤 안으로 아이가 살아난다오. 낯선 사람은 마음이 바쁜 김씨와 최씨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이연길은 전염병으로부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왕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몸을 낮추어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구하자 이연길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길이 환자를 보러 한 고을에 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농부 하나가 울며 불며 다급하게 그를 찾았습니다. 바로 전날 이연길을 찾아왔던 마을 사람이었지요. 나리, 우리 애가 죽어갑니다. 아니, 자넨 어제 내게서 처방전을 받아가지 않았나? 예, 어제 나리께 처방전을 받아 그대로 약을 다려 먹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배를 쥐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다 죽어가지 뭡니까? 이연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이연길은 서둘러 발길을 돌려 농부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당시 고을의 의원들이 돌림병에 무관심한 이유 중에는 돈벌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를 하던 중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의원이 져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조선 초기에는 전염병이 돌면 무당을 두고 구슬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는 것이 나쁜 병균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하늘이 화를 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병을 낫게 할 리는 없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돌림병을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던 중 이연길의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자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농부의 아이를 살피던 이연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홍역은 치료가 되어가는 모양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인가? 이연길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열은 내렸고 두드러기도 없어지는 등 홍역의 증세는 가라앉은 듯 보였지요. 하지만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마을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지요. 의원 나으리, 여기 얼른 나와보시오. 모두들 어제 그에게 처방전을 받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나리께서 준 처방전대로 약을 먹였지요. 헌데 애가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더니 설사를 줄곧 해대다. 이젠 축 늘어져 사람도 못 알아볼 지경이요. 이 모두가 나리 탓이 아니면 뭐겠소? 내 처방은 틀림없다네. 그리고 홍역 증세는 많이 가라앉았네. 무언가 다른데 원인이 있을 걸세. 화가 난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노한 게 분명해요. 세상에 돌림병을 고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사기꾼이 분명해요. 내 분명 말하는데 홍역은 나을 수 있는 병이네. 내 처방으로 말이지. 귀신 따위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연길은 힘을 주어 말하였지요. 그럼 나리께서 이 아이들을 살려내시오. 그럼 믿겠소. 모여있던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길로 이연길을 보았습니다. 이연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여마셨지요. 이연길은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아이를 살려내겠네. 이연길은 다시 아이를 살피러 들어갔지요. 아이는 힘겹게 숨을 헐떡헐떡 대었습니다. 정말 어제 처방한 약 외에 다른 것을 먹이지 않았는가? 예, 약하고 미음 몇 술 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증세를 앞에 두고 이연길은 초보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저 가엾은 백성들은 어찌하겠는가? 여기서 물러서면 그의 처방전이 아무 효염이 없다는 소문이 돌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을 것이고 다시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이었지요. 이연길은 아이의 몸을 닦아주며 아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갑자기 이상한 것이 보였지요. 혹시? 이연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지요. 이연길은 거의 뛰다시피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는 곳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냇가에서 몇몇 아이들이 뭔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하는 게냐? 가재를 잡고 있습니다. 정말 바구니 안에는 가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요. 오늘 저녁 반찬은 문제 없겠구나.
반찬이라고요? 이건 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없어서 못 판다고요. 아니 왜 갑자기 가재 바람이 분 거지? 이 가재가 홍역의 특효약이랍니다. 이연길은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홍역 때문에 열이 아주 높을 때 가재살을 날로 먹으면 열이 내린대요. 아이의 말에 한달음에 농부의 집으로 뛰어온 이연길은 말조차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묻는 말에 틀림없이 대답해야 하네. 아이가 홍역에 걸렸을 때 혹시 가재를 날로 먹였나? 예, 그게 열을 내린다고 하여 잡아먹었습니다. 이연길은 농부의 답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집 아이들도 가재를 날로 먹었겠구먼. 그럴 겁니다. 다들 먹였어요. 여름철에 가재나 게를 날로 먹으면 큰일이 난다네. 추우면 괜찮지만 여름에는 독을 품고 있다네. 아이의 오른쪽 배가 부었고 설사를 하여 기운이 없는 증세로 보아 가재회충이 알을 낳은 것일세. 농부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연길의 말을 듣고 금방이라도 그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 같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긴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연길의 얼굴을 제대로 볼 낯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가재회충에 걸린 아이들은 이연길의 적절한 처방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이제 이연길의 의술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이연길의 처소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이연길은 그 후 회충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하여 홍역과 더불어 회충에 대해서도 조선 최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법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비법으로 사람을 치료하여 돈을 벌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서서 책을 쓰는 것 외에 민간 의사가 쓴 의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연길은 달랐지요. 그는 책을 펴내어 자신의 비법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나라에서 만들지 않은 책으로는 처음이었지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상가인 정약용을 살려내었고 그에게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살리는 길을 가르쳐준 이연길. 수만 명을 살려내었고 그의 책 때문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졌지만 정작 그는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사또 자리 하나 탐내지 않았지요. 그가 간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인가를 알았던 사람은 정약용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효도. 옛날 어느 마을에 만중만기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질 않았지요. 동생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오랑캐가 쳐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손이 부르트도록 배틀 위에 올라앉아 옷감을 짜고 그 옷감을 내다 팔아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중만기 형제도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뚫어진 옷과 버선은 스스로 기워 신고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였지요. 과거에 급제하는 길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두 형제가 읽어야 하는 책은 남의 집에서 빌려 손수 베껴 보여주곤 했는데 어머니의 그런 정성에 감동받은 만중과 만기 형제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책을 팔러 다니는 도부 장수가 두 형제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십니까? 이 댁에 글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책 구경을 좀 하시지요? 그러면서 대청 마루에 걸터 앉더니 어머니 앞에 이런저런 책들을 펼쳐 놓았지요. 만중도 나와서 처음 보는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 있는 좌시전은 얼마나 하나요? 좌시전은 오래전부터 만중이 읽고 싶어 하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조금 깎아드린다고 해도 50냥은 받아야 합니다. 50냥이라는 말에 만중은 얼른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한 돈이라면 어머니가 보름 동안 밤을 새워 배틀을 짜도 벌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낯빛이 조금 전보다 어두워져 있었지요. 별로 좋지도 않은 책이 비싸기만 하군요. 다음에 사야겠어요. 만중은 애써 좌시전을 멀리 던져놓고 다른 책을 뒤적거렸습니다. 방금 전보다 어머니의 낯빛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만중아, 네가 보기에 정말 이 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내 어머니, 글깨나 읽는 선비들이 항상 좌시전을 말하길래 유심히 보았사온데 소문보다 못한 책인 듯 합니다. 만중은 생각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책을 갖고 싶기는 했지만 그 많은 돈을 주고 책을 사려면 어머니가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내 그동안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너는 어찌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구별할 줄 모르는 것이냐? 그동안 네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뜻밖의 말에 만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였지요. 그러자 보다 못한 도북 장수가 나섰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몹시 탐을 내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마님을 생각하여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네 녀석이 공연한 말로 이 어미를 조롱하였다는 것이냐? 만중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마당에 나가 나무 가지를 뚝 꺾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만중이 내 이놈, 어서 총알이를 걷도록 해라. 어머니는 인정사정 없이 만중의 종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놈아, 만약 네 녀석이 그 책의 소중함을 알고서도 그따위 헛소리를 했다면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야. 알겠느냐? 하지만 어머니, 종아리가 몹시 아팠기에 만중은 울면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음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회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만중을 꾸짖는 것이었지요. 아직도 네가 더 배워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 어미를 위하는 일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마음에도 없는 말로 이 어미를 위로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어떤 책을 읽고 싶다고 말할 때 이 어미가 비록 힘은 들지만 더욱 기쁘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 것이야. 어머니. 어머니의 말에 만중은 더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더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지요. 세 아들을 잃은 부자. 옛날 어떤 마을에 주막을 하면서
부자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 아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부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부부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 아들은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런데 그때 말에 타고 있던 세 아들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세 아들을 잃은 부부는 너무나 억울했지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원님이라도 찾아가 봐요. 부부는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저희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제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 원님, 과거에 급제한 아들 셋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분명 못된 귀신이 잡아간 게 분명합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원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다니 정말 안 되었구나. 그러나 나는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염라 대왕이나 귀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돌아가는 원님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지요. 고민하던 원님은 이방을 불렀습니다. 너는 가서 7번 쌀을 일고 7번 쌀을 씻어서 그 쌀로 밥을 지어 밥상 셋을 방중 옆 다리에 차려놓아라. 그러더니 원님은 종이에 글을 써서 겁이 없는 군졸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이 글을 오늘 밤 자정에 방중 옆 다리에 가서 밥상을 받고 있는 늙은이들에게 보여라. 그날 밤 이방은 밥을 지어 방중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 셋이 밥상에 앉아 있었지요. 군졸은 원님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을에와 대접도 잘 받고 했으니 원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 새 노인은 군졸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불렀소? 염라 대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십니까? 원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줄 아시오? 그렇다면 왜 주막집 부부의 세 아들을 한꺼번에 데려가셨습니까? 원님의 이야기를 듣던 염라 대왕은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지요. 여보게, 주막집 부부의 세 아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태어난 유기장수들이라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20년 전 유기장수 셋이 주막집에 들린 적이 있다네. 그때 부부가 유기장수 셋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다음 그 시체를 마구간에 묻었다네. 원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염라 대왕이 돌아간 후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이를 어쩐다. 이제 와서 벌을 내릴 수도 없고 이미 아들 셋을 잃었으니 그보다 더한 벌은 없을 텐데. 원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답니다. 남편을 따라간 옹주. 화순 옹주는 영조의 둘째 딸입니다. 영조와 정빈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화순 옹주가 결혼을 하자 충청도 예산에 있는 땅을 하사하였습니다. 그 땅에 집을 짓고 화순 옹주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지요. 화순 옹주는 성격이 온순하고
행실이 고닫습니다. 평소에 사치를 하지 않고 근검절약을 하였지요. 금술도 좋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가리켜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가 아름다워 짝할 만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화순옹주의 남편이 38살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남편을 끔찍히 사랑했던 화순옹주는 남편을 따라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음식을 끊어버렸지요.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화순옹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음식을 끊고 죽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정빈 이씨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너와 효장세자뿐이다. 만일 네가 죽어 저승에 간다면 저승에 있는 네 어미와 오라버니가 너를 옳다 하겠느냐? 제발 마음을 돌리고 음식을 먹거라. 영조는 옹주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화순 옹주는 억지로 두어 숟갈 떴지만 이내 토하고 말았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몸입니다. 도저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화순 옹주는 아버지가 아무리 권하여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화순 옹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지요. 결국 화순 옹주는 음식을 끊은 지 14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으면 나라에서 연려문을 세워주었지요. 그래서 예조 판서가 영조에게 화순옹주의 절개를 기려 연려문을 세워주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펄쩍 뛰었지요. 남편을 따라 죽었으니 연려가 분명하지만 화순옹주는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굶어 죽는 천하의 불효를 저질렀소. 따라서 연려문은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소. 화순옹주에게 연려문을 내린 것은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정조는 충청도 예산에 있는 화순옹주의 집 마을 입구에 연려문을 세우라고 명하였지요. 그리고 정조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어질고 효성스러운 화순옹주가 임금과 어버이의 말씀을 받들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한번 정한 뜻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진정 왕명을 따르는 효도는 작고 남편을 따라 죽는 의리는 크기 때문이었지. 이런 일이 우리 가문에 있었으니 동방에 고든 정조와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있다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어찌 우리 가문의 아름다운 법도에 빛이 나지 않겠는가? 도둑 두목과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홀몸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니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의 집 머슴이나 살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가보았지요. 가다 보니 산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산 속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슴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문간에서 주인을 찾았지요. 그런데 웬 험상궂게 생긴 장사가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너는 여기에 왜 온 것이냐? 이 댁에서 머슴을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압니다. 에잇, 그럼 가거라. 이렇게 쫓겨나 버렸지요.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까 분명히 글을 읽을 줄 안다니까 쫓아냈단 말이지요. 그럼 글을 못 읽는다고 하면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얼굴에 검댕이를 잔뜩 묻혀서 다시 또 갔습니다. 이 댁에 머슴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됐다. 들어오너라. 글을 못 읽는다고 하니 받아주었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곡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많은 곡간마다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천하의 사나운 도둑 두목 집이었지요. 마침 두목은 도둑질하러 가고 없고 졸개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곡간 하나를 맡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간은 다른 게 아니라 책을 쌓아둔 곡간이었지요. 마침 책 곡간지기가 없던 차에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책 곡간지기로 쓰려고 글 못 읽는 사람을 구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 곡간을 지키면서 가만히 보니 도술 부리는 법을 적어놓은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둔갑술 책도 있었지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도술이 둔갑술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몰래 책을 읽어 둔갑술을 익혔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니 둔갑술을 모조리 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도둑 두목이 도둑질을 해 가지고 돌아왔지요. 두목이 졸개들과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기에 가만히 엿들어 보았습니다. 책 곡간 지킨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웬 아이냐? 아, 두목이 없는 동안에 제 발로 머슴을 살러 찾아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더라. 당장 죽여버리자. 아이는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당장 독수리로 둔갑을 하여 하늘로 날아갔지요. 그랬더니 도둑 두목은 거인이 되어서 삼천근 활에 삼천근 화살을 먹여 가지고 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노루로 변신하여 산속으로 도망갔지요. 그랬더니 두목은 호랑이로 변하여 뒤따라갔습니다. 아이가 호랑이에게 쫓겨가다 보니 마침 웬 처녀가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지요. 얼른 가락지가 되어가지고 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지나가다가 주워 손가락에 끼어 보았지요. 그걸 보고 두목은 박물 장수가 되어 처녀에게 가락지를 팔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안 팔겠다고 하니 억지로 손에서 가락지를 잡아채었지요. 아이는 얼른 좁쌀로 변하여 모래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두목은 재빨리 닭으로 변하더니 좁쌀을 찾아 쪼아 먹으려고 하였지요. 아이는 이때다 하고 얼른 독수리가 되어서 닭을 덮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그러니 제 아무리 도둑 두목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꼼짝없이 아이에게 잡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는 도둑 두목을 잡아서 곳간에 가두고 도둑질한 재물은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권율 장군과 물통. 임진왜란 때 일이었지요. 전라도 순변사였던 권율 장군은 왜군에게 빼앗긴 수도를 되찾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수원에 도착한 장군은 병사들을 독산으로 이끌었지요. 독산은 낭떠러지와 뾰족하고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샘터가 없다. 남아있는 물도 부족하니 아껴서 먹도록 해라. 병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죽을 쑤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왜군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권율 장군은 벌떡 일어나 바라보았지요. 왜군이 분명하였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것 같군. 저들도 섣불리 공격하지는 못할 걸세. 우리도 많이 지쳐 있어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 지금 싸우면 양쪽 다 병사들만 죽어나갈 뿐이지 왜군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적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물이 많이 남아있는 쪽이 오래 버틸 수 있겠군.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보초를 선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이제 물과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군 한 명이 권율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며 성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 문이 열리자 왜군은 물통을 내려놓았지요. 그게 뭔가? 저희 대장께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물통을 받아든 권율 장군은 적들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갈 테니 항복하고 순순히 성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가서 너희 대장에게 전하거라. 선물은 고마우나 헛수고를 했다고 말이지. 왜군이 돌아가자 한 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장군에게 물었지요. 장군, 이 물이 뭡니까? 왜 물을 보낸 걸까요? 왜군은 물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권율 장군은 물통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였지요. 왜군도 오랫동안 식량을 지원받지 못하여 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불안해진 왜군이 권율 장군을 속이려는 꼼수가 틀림없었지요. 다음날 권율 장군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쌀을 있는 대로 전부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오너라. 장군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산성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말의 털을 솔로 비끼기 시작하였지요. 말은 기분이 좋은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적군 진영에서 왜군들이 하나 둘씩 나와 산성을 올려다보기 시작하였지요. 자, 이제 가져온 쌀을 말에게 부어라. 병사들은 장군이 시키는 대로 말에게 쌀을 부었지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말을 목욕시키는 줄 알게다. 그제야 병사들은 권율 장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산성 꼭대기를 올려다보던 왜군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많은 거야? 권율 장군의 군대에 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던 왜군은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저 산성 안에 샘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샘터가 있다면 조선군은 다시 싸울 기력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왜군 대장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독산을 떠날 것이다. 모두 퇴각하라. 권율 장군과 병사들은 왜군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하였지요. 이후 사람들은 독산성 꼭대기를 세마대라고 불렀습니다. 세마대는 평평한 곳에 말을 세워놓고 목욕을 시켰다는 뜻이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